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을 사야 된다고요. 이익 전망치가 감익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싸다라고 샀다가는 된통 당할 수 있다. 왜? 하락 추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직전 저항전도 하나는 넘어서야지만 한번 기술적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요. 이제 이 수급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기 전에 이번 주에 나타났던 시장의 주요한 좀 특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지난주 주식시장에서 가장 핵심은 뭐였냐면요. 네이버와, 그죠? 네.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즉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가 아주 큰 폭으로 급락을 했다라는 거. 요게 지금 가장 시장의 화두 중에 하나죠. 예. 그럼 왜 빠졌는데? 예. 자, 네이버는 우리나라의 당근마켓 비스무리한 회사를 샀는데, 야, 이거 지금 제대로 산 거 맞아? 지금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이거 이거 샀는데 그걸 가지고 돈 뽑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지금 환율이 이렇게 높은 수준에서 너무 비싸게 준 거 산 거 아니야? 2조 3천원인가요? 네, 아무튼 뭐 그런 불확실성을 외국인들의 매도를 자극을 한 거죠. 거기에다가 부정적인 외국계 증권사의 부정적인 리포트도 쏟아졌고, 그러면서 네이버의 주가가 전저점을 계속 이탈하면서 하락을 한 부분이 있고, 자, 카카오는 뭐예요? 카카오는 계열사들의 무슨 이슈? 상장. 제가 이번 주에 그 개장 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도 4개에서 5개 정도 상장을 시키려고 하는 자회사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카카오에 대한 또 하락의 원인으로 일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뭐 이러한 이유들은 하나하나 뉴스에 따라서 이제 뭐 나오는 부분들인데, 근본적으로 이들한테는 뭐죠? 지금 분위기가 이러한 거 외에 이익이, 그죠? 이익 성장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이런 노이즈들을 희석을 해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익이 감익되는 분위기거든요, 얘들은. 예. 자,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한번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번 주, 다음 주부터 해서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번 실적 발표도 그렇지만 결국에는 남아있는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에 증익이 가능한, 내가 주식을 산다면 지금 연준에 맞서지 말자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연준에 맞서지 많은 구간에서도 내가 주식에서 크게 당하지 않으려면 결국엔 실적이라도 좀 증익이 되는 기업들을 사야 되거든요. 예.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을 사야 된다고요. 이익 전망치가. 자, 근데 네이버의 컨센서스 전망치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네. 자, 올해 기준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주가와, 자, 좀 화면에 여러분들 보이시기 작을 수 있으니까 제가 캡처를 해서 확대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되었어. 네. 자, 요거는 이제 빨간색은 EPS 추정치고요. 그러니까 네이버를 커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분들의 EPS 추정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적 추정치입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올해 연말까지 네이버의 실적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점을 찍으면 그 평균치가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계속 우하향하고 있잖아요. 실적 추정치가 이렇게 떨어지니 주가는 당연히 40만원에서 얼마까지 지금 10만원대까지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실적이 이렇게 올라가는 기업이라도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데, 실적 추정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기업이니까 당연히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다. 그러니까 꼭 이번에 뭐 M&A 해외에 있는 기업을 인수하지 않더라도 실적 둔화가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된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카카오 한번 보여드릴까요? 카카오 내년도 실적 전망치 한번 볼까요? 내년도. 자, 요거는 2023년도 실적 추정치를 애널리스트 분들이 점을 찍어 놓은 겁니다. 자, 빨간색. 자, 작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한 3,000원 정도는 벌 거야. 그죠?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여기까지 지금 쭉 실적 전망치가 떨어지고 있죠. 주가도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10만원 위에서 5만원까지 반토막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 성장 둔화가 이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의 하락의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단순히 주가 많이 빠졌네요. 지금 살 기회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최소한의 기술적인 저항이라도 넘어서야지만 트레이딩 해볼 만한 기회가 있다라고 이번 주 내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네이버에 대해서. 그죠? 선을 저기 그어놓고, 19만 2천 원이라는 선을 그어놓고, 아니면 적어도 그 다음에 있는 10월 5일 날에 있는 17만 500원이라는 저 음봉, 저거를 하나라도 넘어서든지, 그죠? 그 이유가, 지금은 감익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싸다라고 샀다가는 된통 당할 수 있다. 왜? 자, 우리 퍼의 논리를, 이 퍼의 이게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PR이라는 거 있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슬래시로 이렇게 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거를 기울기를 오른쪽으로 살짝 돌려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분자에는 P가 올라오고요. P가. 그죠? 요거는 뭐죠? 주가 또는 시가총액이죠. 시가총액. 자, 분모는 뭐죠? EPS입니다. 이익. 뭐 주당 순이익이 될 수 있고 그냥 순이익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자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근데 자 많이 빠졌어요 주가가. 그죠? 원래 예를 드는 겁니다. 네이버 퍼가 뭐 예를 들어서 60이었어. 근데 P가 많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시기. P가 많이 떨어지면 퍼가 예를 들어서 30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E가 멈춰 있지 않고 위에 이 그림처럼 EPS가 앞으로 이게 더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더 떨어져 버리면 P가 떨어지는 속도보다 실적이 밑으로 더 떨어져 버리면 이게 다시 또 비싸 보이게 된다고요. 밸류에이션이. 그래서 주가가 단순하게 많이 빠졌다고 해서 지금은 쉽게 접근하면 안 되는 위치에 아직까지 있다. 결국 주가가 이렇게 퍼를 구성하는 공식인 P가 이렇게 떨어져서 많이 하락을 했긴 했지만 이게 만약에 E가 더 가파르게 이렇게 하락하면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싸지 않다. 밸류에이션이 싸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가 말씀드리는 기술적인 포인트를 회복은 해야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카카오 한번 볼까요? 카카오. 마찬가지죠. 카카오가 지난주 금요일 날 거래량 400만 원 주가 넘는 대량 거래를 지금 수반한 음봉이 나왔는데 적어도 이게 반격을 하려면 이 음봉의 시가인 54,300원 정도는 넘어서는 걸 보고 여러분들께서 내가 단기 트레이딩으로 낙폭 과대로 한번 해봐야지 했을 때 승률을 높이려면 직전 저항 정도 하나는 넘어서야지만 한번 기술적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요. 기술적 반등은 왜? 저 에너지의 음봉은 아주 강한 에너지 음봉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겠지만 혹시나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자, 이게 음봉이죠. 시가는 여기서 출발했는데 종가가 여기에서 끝난 거 이거 음봉이고요. 자, 양봉은 어떤 걸 우리가 양봉으로 해요? 시가는 여기에서 출발했는데 종가가 여기 있는 거를 우리가 양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시가부터 종가까지 에너지가 확 밀렸잖아요. 누군가 엄청나게 팔기 시작해서 쫙쫙쫙쫙쫙. 그죠? 그래서 이 시가에 뭐가 있다? 저항의 에너지가 강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반대로 시가부터 종가까지 쫙 밀어 올리는 힘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가에 뭐가 있다? 이 시가에 지지 에너지가 강하다. 그리고 이 두 개가 만약에 거래량이 평소의 거래량을 아주 꽤 많이 뛰어넘는 대량 거래가 터졌을 때 훨씬 더 이 양봉과 음봉의 시가가 가지는 신뢰도는 어떻게 된다? 높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만약에 얘네들이 이 음봉을 돌파하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제가 지난주에 우리 같이 공부했던 ADX의 지표는 어떤 방향을 그릴까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하락 추세가 여전히 강하게 진행되고 있는 ADX가 고개를 숙이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여전히 꼿꼿하게 허리를 들고 있습니다. 저도 말 나온 김에 허리 한번 들까요? 네, 허리를 펴야 되겠다. 자,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올라가는 기울기가 조금 완만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 ADX가 살아있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하락 추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라는 걸로 보조 지표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정도 한번 이번 주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좀 이따가 제가 반도체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자, 네. 자, 제가 오늘이 아니죠. 이번 주 토요일 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 한국경제신문 1면에 났더라고요. 어닝 쇼크. 급감, 이익 급감. 뭐 이런 자극적인 표현으로 한국경제 지면 신문 1면에 났더라고요. 근데 금요일 날 삼성전자 주가 약보합이었고요. 하이닉스 주가는 오히려 1.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빠졌다가 다 땡겨놨어요. 별로인 실적에도 불구하고 시장 예상치보다 별로였던 실적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업종의 반등이 지난주에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아니었나. 자, 이거는 네이버와 카카오와 조금 살짝 다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실적 둔화가 이미 선반영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기 낙폭 과대 인식이 지금 맞물렸는데 이 단기 낙폭 과대 인식을 생기게 만든 거는 마이크론과 키옥시아로부터 시작된 생산 감소, 캐펙스 투자, 그죠? 중단, 이런 것들이 반말 매수세를 만들어 놓은 거죠. 잠시 후에 반도체 이야기 할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하나가 있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동차, 부진, 아직까지 알라이 관련된 법안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거기서 소외가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배려해 줄 것인지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이 아직 안 나오고 있죠. 불확실성의 연속. 그죠? 그 다음에 판매 데이터,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 데이터 안 좋게 나오면서 폭삭 조금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고, 그 다음 태양광 같은 이런 신재생 쪽, 제가 조금 이 태양광 쪽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되는 10월 달에는 노이즈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간진 시황에서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약간의 피크아웃 관련된 우려감들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맞물리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시장의 수급적인 부분들을 한번 보죠. 자, 그나마 그래도 조금 해외 증시가 안정을 찾았을 때 우리가 2%, 3%씩 막 코스닥이 올랐던 이유는 단기적으로 급한 매물이 많이 시장에서는 소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용 잔고가 9조 원 정도 수준에 있었는데요.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냐면요. 7조 원대, 7.6조. 7.6조까지 거의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지난번 7월 초보다도 더 떨어졌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장이 급락만 나오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깔린다면 더 이상 시장을 뭐 급하게 이렇게 출해될 급한 매물은 일단락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요거는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업데이트를 한 겁니다. 가장 최근 데이터입니다. 자, 시장이 급하게 매물 나오고 시장이 살짝 반등을 주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약간 이제 또 신용을 쓰시는 분들이 살짝 늘어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그래프, 세로 막대 그래프가 계속 감소만 하다가 이번 주 금요일에 살짝 고개를 들었죠. 그러니까 주중에 반등이 좀 나오니까 다시 신용을 쓰시는 분, 개인 투자분들이 약간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합계로서도 최근에 여기서 이만큼 2조 원이나 줄었고요. 급하게 빠졌고, 근데 이 합계로도 보시면 급하게 빠지고 난 다음에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안정을 찾으니까 다시 약간 신용을 쓰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네요. 근데 자, 이렇게 신용이 증가하면서 7월달 8월 중순까지 조금 단기적으로 강세 반등이 쭉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용이 들어오면서 반등이 좀 이어질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다음 주에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인 투자들이 사다가 개인 투자들이 이렇게 매수하는 규모를 줄이니까 그 물량을 외국인들이 받아가는 모습이 이번 주 시장의 가장 특징적인 흐름이었죠. 그래서 당분간은 외국인들이 그러한 급하게 나온 개인들의 물량을 많이 받아갔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코스닥은 금요일에 또 이제는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개인들이 사고 외국인들이 팔고 그러면서 1% 이상 좀 하락을 했는데요. 요 수급이 또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같이 계속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신용융자 또 잔고율 같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자, 여기 2% 아래로 떨어졌을 때 바닥을 잡는 케이스를 많이 봤다라는 말씀 드렸고, 이번에도 지난 7월달과 마찬가지로 신용융자 잔고율이 1.9% 밑으로 떨어졌었고 거기에서 바닥을 좀 잡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용 잔고율도 코스닥 지수와 이렇게 같이 그려놓은 거를 봤을 때 단기적으로 급한 물량은 다 소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적으로는 그래서 나쁘지 않다. 다만 글로벌 이제 매크로 지표, 글로벌 환경들이 아직까지 이제 좀 우호적이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여전히 좀 변동성이 큰데 수급적으로 단기적으로 어쨌든 우리는 급한 매물을 많이 소화를 했다 정도 생각하시고 안정만 찾으면 언제든지 그래서 좀 가볍게 튀어오를 수 있는 수급의 공백이 있는 상태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주 연속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복잡한 지표들 다 나는 못 보겠어요. 김혜님 너무 머리 아프고 나 나이도 많아서 그냥 좀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조지표를 한 2개 정도 여러분들한테 기술적인 차트의 보조지표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요것만 좀 참고하셔도 시장이 좀 바람의 방향이 긍정적이구나 아니면 에너지가 약하구나 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 쓰시는 그 증권사 HTS에 다 설정해 보셨습니까? 예. 손 들어보세요. 예. 안 해보신 분들은 솔직하게 또 고백하시고요, 채팅창에. 네. 자, 제가 그냥 입 아프게 혼자 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런 것들을 하나씩 좀 갖추시면 여러분들만의 무기가 될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나만의 매매 기준을 정했다면 지난주 알려드린 걸 가지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업데이트를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은 이렇게 추세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는 상승 추세가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잖아요. 근데 하락 추세 안에서도 이렇게 한 번씩의 기술적 반등은 나오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영어로 유식하게 베어 마켓 랠리. 그죠? 예, 약세장, 추세적인 약세장에서 한 번씩 이렇게 반등을 주는 것을 우리가 베어 마켓 랠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베어 마켓 랠리라도 하나씩 방망이 짧게 잡고 내가 먹으려면 이러한 보조지표를 조금 내가 참고할 수 있다면 좀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먼저 피치포크 추세 한번 보시죠. 피치포크 추세에서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곳,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상승과 하단을 지금 벗어나지 않고 이번에도 다행히도 여기에서 바닥을 잡았습니다. 그죠? 바닥 잡고 이렇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 베어마켓 랠리의 상승 파동이 피치포크 추세선의 중단까지 반등이 이어질지 아니면 거기까지도 못 가고 이번 주 화요일부터 다시 밀릴 건지 그거는 뭐 알 수 없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추세대 안에서 연초부터 시작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 이 큰 추세대는 기억을 해두시자라는 거죠. 왜? 이 하락 추세선에서 중간중간에 이 베어 마켓 랠리가 나오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래도 먹어야 조금 용돈이라도 벌 수 있겠습니까? 금리 올라가서 이자 비용 많이 나가고 가처분 소득 줄어드는데 주식에서도 계속 깨지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덜 깨지든지 아니면 조금씩이라도 이런 파동에서는 벌어야 되니까 자, 보조지표의 변화의 방향을 한번 보시죠. 자, 먼저 조금 추세적인 방향을 보는 이제 오실레이터 다 이런 것들은 이론적으로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네, 요게 짧아지면 좋은 거죠. 음봉의 길이가 양봉의 길이가 이렇게 짧아지면 안 좋은 겁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 기준으로 미국 나스닥의 주봉 MACD 오실레이터를 제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제가 이때부터 계속 자, 당분간은 미국 그 지수 ETF 하시는 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추세가 지금 중기적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드렸죠. 이때는 제가 ETF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S&P나 나스닥. 근데 이때부터는 당분간은 조금 조심하자. 근데 지금 음봉으로 바뀌었고요. 2주 연속 음봉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으니 여전히 아직까지는 지수 관련된 ETF를 가지고 뭐 공격적으로 베팅할 그런 구간 아니죠. 특히나 3배짜리 ETF는 이렇게 방향이 좋아질 때 에너지가 참 충만할 때 그때 3배짜리 ETF를 딱 들어가서 먹고 나오는 게 좋지 이렇게 꺾이고 있는데 3배짜리 들어가서 기다려야지 큰일 납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레버리지 상품에는 이자 비용이라든지 보관 비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다리면요. 내려왔다가 지수가 회복을 하더라도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가격까지 못 올라오게 됩니다. 계속 비용이라는 게 이게 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레버리지 2배, 3배짜리를 먹으려면 확실히 추세가 정해졌을 때 딱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레버리지를 들어가야 돼요? 인버스를 들어가야죠. 인버스 ETF. 2배, 3배짜리. 하락 쪽이잖아요. 그죠? 상승 쪽으로 할 때는 이럴 때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럴 때는 인버스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나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자, 우리나라도 이미 한 4주, 5주 전부터 에너지는 힘드니까요. 좀 기다리시죠. 공격적으로 주식 매매하지 마시고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시죠. 라는 에너지가 이미 만들어지고 있었고 2주 연속 음봉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 주가 잘만 하면 그러니까 반등이 좀 세게 나와야 되겠죠. 지금 길이가 지금 거의 붙었잖아요. 예, 더 길어지지 않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번에 주에 반등을 시도하다가 주말에 약간 밀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예. 만약에 반등을 제대로 시도했다면 아마 지난주 대비해서 오실레이터가 거의 붙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이게 다음 주에 더 길어지는지 아니면 살짝 여기서 멈추는지 중요한 다음 주가 우리나라는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닥은 먼저 꺾였다라는 말씀 드렸고 한 주 코스피보다 3주 연속으로 길이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코스닥도 전체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거를 레버리지를 가지고 내가 베팅을 할 구간 아니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하이힐드 채권의 ETF 제가 보는 거 알려드렸죠. HYG라는 거 그죠? 여러분들이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저처럼 유로 데이터를 못 보시니까 ETF 하이힐드 채권의 가격 ETF만 봐도 분위기가 어떤지 느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요거도 지금 이렇게 꺾여서 여전히 안 좋은 방향입니다. 요게 짧아지는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야 주식시장이 좋아지는 분위기가 될 겁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